네, 지난주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 양국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실시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힙더운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 북한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때만 되면 통상 반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방법으로 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예상한 반발 내용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SLBM 발사를 통해서 8월에 다음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헷갈렸습니다. 자, 7월 31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8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SLBM 일단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8월에 발사에 성공했던 북극성 1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 2형은 육지 발사용이기 때문에 건너뛰어야 되고요. 자, 이번에 발사할 SLBM 북극성 3형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북극성 3형이라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전개하는데 옆에 사진이 찍혔습니다. 찍혔기 때문에 북극성 3형이 존재하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봐서 그 길이를 계산해 봤더니 북극성 1형보다 길이가 짧더라. 북극성 1형이 8m인데 저게 8m도 안 되고 길이가 짧게 됐기 때문에 혹시나 현재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고래급, 신포에 있는 고래급 2,000톤보다 작은 잠수함에서 쏘기 위해서 이 길이를 짧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원래 북극성 1형 SLBM 잠수함 발사 ICBM의 경우에는 신포급 잠수함 2,000톤급에도 하나밖에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형 잠수함, 즉 3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을 건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건조가 완료된 게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미사일의 길이를 짧게 해서 더 낮은 급의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고 현재 신형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은 신포 조선소에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3,000톤이라고 우리가 의심하냐면 직경이 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한 3,000톤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사일은 몇 개나 실을 것인가? 최소한 3개나 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문제는 현재 북극성 3형이 길이가 더 짧았다는 얘기는 2,000톤 이하에서 쏠 수 있게 한 거 아니겠나? 그렇다면은 북한이 현재 로미오급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사진은 김정은이가 작년도 6월 달에 저 잠수함에 타고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 담력도 과시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안에 내부까지 미사일 발사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 로미오급 잠수함을 그대로는 안 되고 개조를 해서 저 함교를 구멍을 뚫어서 개조를 해가지고 북극성 3형을 쏠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해바다에 일주일 동안 이 로미오급 잠수함이 출몰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으면서 SLBM을 시험 발사할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엔 ICBM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해바다에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잠수함이 출몰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극성 3형, 즉 1형보다 좀 더 전장이 짧아진 SLBM을 싣고 쏠 수 있는 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서해바다는 현재 수심이 2-30m밖에 안 되고 해군 깊이가 40m이기 때문에 저렇게 1,000톤 넘는 잠수함이 작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해안에 있는 신형 잠수함에서는 아마 SLBM 쏘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아까 의심했듯이 북한이 로미오급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걸 개조해서 만약에 SLBM을 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2,000톤급 이상의 한 기밖에 실을 수 없는 SLBM인데 만약에 길이를 짧게 해서 그 낮은 급에도 실을 수 있다 그러면 로미오급 잠수함이 북한이 22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니
어디서 어떻게 발사할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추가하자면 북극성 일행이 아까 사거리가 2,50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고 또 잠수함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거리가 500km에서 1000km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현재 북극성 일행보다도 크기를 한 반 정도로 줄여도 얼마든지 그 SLBM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다 그러면 네.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 또 군사 전문가 한 분이 더 와 계시죠. 신인균 대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북극성 3형, 1형보다는 또 전장을 짧고 거리는 짧아지지만 더 급이 톤수가 낮은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개량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전장이 짧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정거리까지 짧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네. 예, 예를 들어서 대포동 2호보다 지금 쏘고 있는 화성 14호가 훨씬 짧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멀리 가죠. 네. 그래서 짧다고 짧게 한다. 이건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 그 북극성 3형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신형 3,000톤급 잠수함에 세발 탑재를 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 동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고요. 이제 로미오급 잠수함에다가 이 북극성 3형 또는 이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를 하려고 해서 저기서 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죠? 지금 이제 화면에 네. 저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죠. 화면에 지금 로미오 잠수함이 초록색 저 잠수함이 로미오인데 네. 저 보시면 굉장히 좁습니다. 네. 저기에 탄도미사를 꽂을 수가 없어요. 아하. 그리고 저 함교라고 하는 저곳에 저게 텅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꽉 차 있습니다. 뭐가 네. 차 있냐면 잠망경, 뭐 마스트, 온갖 그 기계가 차 있는데 저기다 만약에 탄도미사를 꽂으려면 그것들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형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아하. 거의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죠. 네네. 그냥 없는 데서 저 탄도미사를 꽂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네. 전혀 이것이 고려가 안 된 것을 새로 개량을 하려면 더 힘든 재설계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로미오 잠수함은 하루에 2번씩 물 밖으로 나와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하. 초구형 잠수함인데 네. 저기다가 전략 무기를 싣고 다니면은 나 잡아주세요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북한의 김정은은 띵커블, 언띵커블 상상 이상의 전략을 항상 펼쳐오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렸고 어떻게 준비했을지는 또 사고를 쳐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의 얘기가 조금 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신고급 잠수함을 처음에 2,000톤짜리가 등장했을 때도 설마 2,000톤에서 SLBM을 쏠까 우리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렇죠. 그런데 저 함교도 구멍을 뚫어서 거다가 미사일을 꽂아서 네. 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 SLBM을 이 동해바다 또는 서해바다 어딘가에서 추가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봤고요. 두 번째 북한이 준비했을 수 있는 또 도발 가능성이죠. 자, 보십시오.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으려면 일단은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3월 달에 김정은이가 그 노동신문에서 공개했던 그 축구공같이 생겼던 게 네.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최고 크게 본 사람이 7, 80cm 정도 된다고 측정이.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렇죠. 저거를. 네. 그래서 저게 한 600kg 안 되겠나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미국의 어떤 전문가는 저게 직경이 한 60cm밖에 안 되고. 네. 중량이 최대 200kg, 최소 200kg까지도 밖에 안 나갈 거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00kg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 뭐 전자장치, 배터리, 그다음에 나중에 그 후 추진 장치, 그다음에 껍데기, 미사일 표피. 네. 까지 합치면 500kg 이내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 200kg로 보면은 북한이 현재 500kg 정도 되는 재진입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저게 500kg, 600kg 된다면 1톤 이하는 못 만든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정도 500kg 핵탄두 정도의 크기면 중량이면 어느 정도의 이 폭발력을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킬로톤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봤는데 6차 핵실험이면 어느 정도의 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핵실험을 할까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네. 5차 핵실험이 바로 김정은이 가져나왔던 그 구형. 예, 아까 화면에 잠깐 봤던 그걸 동그라미. 폭발시킨 게 저 CKT입니다. 아하. 예. 5차. 핵실험이 바로 그걸로 보기 때문에 네. 6차 핵실험은 저걸 터뜨릴지 아니면 거다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더 집어넣어 폭발시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네. 없는데 똑같은 크기로 폭발시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 크기가 큰, 네. 폭발력이 큰, 뭐 적어도 한 100KT 정도는 폭발시켜야 이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저 도표는 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를 네. 해서 제대로 되게 공개를 하지 않고 네.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능력을 사실은 다운시켜 왔었어요. 네. 그걸 지금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실제로는 이거보다 2차 핵 실험이 지금 강력한 3킬로톤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2차 핵 실험의 지진파는 지진파 4.5였어요. 3차 핵 실험의 지진파는 4.9였어요. 네. 그러면 지진파는 0.2가 상승하면 2배로 오릅니다, 에너지가. 네. 그러면은 3차 핵 실험 이 3킬로톤이 맞다면 네. 3차 핵 실험은 12킬로톤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배니까. 네. 5차 핵 실험은 5.0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하면 18킬로톤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10킬로톤 돼 미국이 있죠? 발표한 자료보다 훨씬 더 위력이 훨씬 셀 위력이 것이다. 크죠. 근데 2차 핵 실험이 또 3킬로톤이 아니고 네. 4에서 6킬로톤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5차 핵 실험까지 가면 우리 기상청 발표의 지진파인 5.0까지 네. 한다고 해도 한 20킬로톤 이상. 그리고 유럽이나 북미 지진센터의 발표는 5.3이었어요. 거기까지 간다면 거의 60에서 80킬로톤까지 봐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6차 핵 실험을 하면 100킬로톤 이상은 북한이 터뜨려줘야 네. 새로운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핵실험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정곤 교수님께서 예측을 해주신 또 다른 가설인데, 자, 우리가 계속 육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봤지만 실제로는 공중에서, 그러니까 ICBM 기술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대기권 안에 30에서 40 또는 50km 요 정도 높이의 상공에서 의도적으로 폭발을 시켜서 EMP 폭탄 효과를 내는 이런 실험을 해서 전 세계의 위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정이 또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멀리서 우주 공간에서 100킬로톤 이상의 핵탄두를 폭발 시험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런 우주 공간에서의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가설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풍계리 핵시험장을 좀 쓰고 있죠. 네. 화강암 안반으로 돼 있고 또 5번을 했기 때문에 벌써 그 안반에서 흐르는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 밑에 그 길주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그 방사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상에서 100킬로톤 이상의 그 핵폭발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풍계리 핵시험장을 현재 있는 그 경로들을 다 못 쓰고 조금 더 멀리 옮겨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거든요. 100km 이상을, 킬로톤 이상 하기가. 그렇다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 40km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이 지상에는 그 방사능 낙진 피해가 크지가 않답니다. 네.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EMP 효과가 있어서 반경 100km 정도, 물론 그 폭발력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한 20KT 정도의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하면은 반경 100km 내 정도의 그 모든 전기 전자제품이 전부 다 마비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해 바다를 잘 보시면은 얼마든지 그 이 200km 직경 200km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원한다 그러면 동해 상공에서 EMP 탄을 터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저게 아니라면 저게 위험도가 있으면은 북한이 고각 박사 전문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한 1000km 이상의 그 고도에서 야간에 100km 이상의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전 세계가 다 하늘에 버글한 하늘에 그 폭발력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신인균 대표님은 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 그래요? 라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시네요. 네. 만약에 20킬로톤짜리를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서 EMP 효과를 주려면 200km 이상에서 폭발을 시켜야 되고요. 네. 16킬로톤짜리가 EMP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157km 상공에서 터뜨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EMP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공중에 터뜨린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20킬로톤 이상 가지면 200km 이상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네. 방사능 낙진이 별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방사능 낙진이 지하에서 터뜨렸을 때 별로 없고 네. 또 요격이 되었을 때는 핵 분열과 핵 융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격이 되었을 때 방사능 낙진이 없는 것이지 네. 그것이 기폭에 의해서 분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낙진이 없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대기권 내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권 밖에 1000km, 3000km에서 만약에 터뜨리게 되면 그건 정말 전 세계를 향한 완벽한 도발이 되죠. 왜? 네.
저 우주에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위성들이 지금 각 세계 각국의 위성들이 돌고 있어요. 네. 그 위성을, 불특정 다수의 위성을 마비시키면 그것은 그 해당 당사국에 대한 거의 전쟁 선포가 다름없습니다. 네. 네, 그 대개 이제 위성들이 300에서 700km에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정지궤도 위성은 36,000km 상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위성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택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러다가 김정은에게 핵실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항상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ICBM 도발을 통해서 또 다른 이 실험을 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8월 달에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ICBM으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들고 도발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ICBM 그러니까 저는 화성 14형이 ICBM으로서는 뭐 거의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재진입 기술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는 완벽하게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자꾸 안 믿어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해서 지상 한 100km 상공에서 그 핵폭탄이 아니고 재래식 폭탄을 장착해서 지상 한 100km 상공에서 폭발을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ICBM으로서의 어떤 그 실험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사정거리가 정말 만 킬로 이상 되는 거야? 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 어느 곳에 한 5, 6천 킬로미터를 날려서 터뜨려버리는 뭐 그 터뜨리는데 한 100km 상공에서 터뜨리는 뭐 이런 ICBM 도발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7월 28일 날 미사일을 쐈는데, 네. NHK에서 화염을 뭔가 화염을 보도했죠? 그렇죠. 밤 하늘에 떨어지는 벌똥별 같은 화면을 공개를 했죠. 보여줬죠. 그게 북한의 그 재진입체가 들어오면서 화염에 휩싸인 거고, 네. 갑자기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고도는 현재 뭐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폭발시켰고, 북한이 7월 29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폭발시켜서 성공했다, 네. 확정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의 재진입 기술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이게 반대하는데 짧게 북한은 해주세요, 짧게. 예. 그 폭발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탄두부와 그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탄두의 기폭 장치와 지상 통제소와 계속 교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네. 폭발시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모 언론에서 폭발시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 내려오는 그 모습은 네. 폭발하면 알겠습니다. 불꽃이 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형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네네.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은 그 문장이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조금 더 긴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 측에 대화의 제스처를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운전대를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자, 지금 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던 것을 지난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탄두 무게를 1톤으로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2톤으로 또 2배를 또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는 이 탄도 미사일의 사정 거리와 탄도 무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500kg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1톤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다시 곧장 2톤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미국과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에서 협상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저것을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줄지 네. 아니면 저기서부터 협상을 해서 중간 지점인 한 1톤 정도로 해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2톤이 된다면 네.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입장 오늘 아침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짧게 들어보시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하는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예. 네, 현재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하고 네. 이제 탄두 중량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은 1978년도에 네.
우리가 미국 기술을 도입을 해서 네.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서명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우리 기술이든가 아니면 러시아 기술이든가 다른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미사일을 사거리 연장하고 탄도 중량을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간섭하는 이유가 게 명분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사거리는 뭐 800km를 하더라도 네. 탄도 중량 제한은 아주 철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현무 미사일,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늘렸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지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미국 타우러스 미사일이요. 탄두가 480kg입니다. 타우러스 독일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제군요. 이 독일제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탄두가 480kg, 약 500kg이라고 했을 때 6m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한다. 근데 2배로 늘렸을 경우엔 12m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하고요. 그다음에 2톤으로 늘리면 무려 24m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한다. 자,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력이 세지는 거죠. 2톤으로 탄도 무게가 늘면. 그렇죠. 저 정도면은 2톤 정도면은 북한의 어지간한 지하 시설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협상을 잘해서 적어도 2톤까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B-1B 전략 폭격기, 미국의 지금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폭격기죠. 거기에 실는 폭탄이 어마어마한 탄두 무게를 갖고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GBU-57이라는 폭탄인데, 네네.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네네. 별칭이 붙어 있는 폭탄인데요. 그게 이제 지하 60km, 네. 콘크리트, 그것도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을 수 있는 관통 위력이 있고, 네. 자연 상태의 지질이라면 200m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발에. 네. 그것을 두 발을 싣고 다니는 게 B-1B입니다. 근데 이 B-1B 죽음의 백조는 항상 2대씩 같이 나란히 다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정근 교수. 그러니까 북한이 지하 벙커를 굉장히 견고하게 또 그냥 깊이 만들기 때문에 네. 세 발을 연속 쏴서 김정은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를 네. 대비해서 그러니까 폭탄이 3개가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러면 한 대가 두 발밖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아하. 적어도 2대가 같이 댕겨야 3발 이상을 사용할 자, 수 그러니까 이 B-1B에 실린 폭탄으로 콘크리트 60m 두께를 뚫을 수가 있는데 김정은은 지하 최소한 150m 밑에 있기 때문에 한 발 갖고는 안 되니까 연속으로 3발을 떨어뜨려야 그나마 김정은이 있는 최소 깊이까지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2대씩 같이 다니면서 항상 4발을 가지고 떨어뜨릴 줄. 김정은이가 자기가 200m, 300m에 있다고 지금 결코 안심할 게 아닌 것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자연 지질 같으면 네. 200m 이상을 뚫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럼 강화 콘크리트를 60m를 막 다져가지고 그 밑에 벙커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반이든지 뭐 자연 상태의 땅이든지 뭐 흙이든지 이런 걸 파서 그 밑에 한 200m, 300m 안에 또 다시 콘크리트로 감싼 벙커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150m, 300m인데 이 GBU-57의 폭탄이 60m, 강화 콘크리트 60m입니다. 그냥 콘크리트도 아니고 네. 60m 뚫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저게 자연 상태의 지질과 콘크리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한 발, 두 발로도 충분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네. 방금 김정범 교수님 말씀대로 세 발, 네 발이면은 아주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 바로 벙커 버스터가 지하 벙커. 저게 한 20-30m의 벙커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위력의. 저거는 이제 2,000파운드, 즉 1톤짜리, 아. 1톤짜리 그 폭탄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게 한 12m 이상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또 새로운 그 벙커버스터를 개발했어요. 바로 탄두가 핵입니다. 네. 그래서 뚫고 들어간 탄두가 관통 탄두가 핵이라서 핵으로 터뜨려서 그걸 더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00m 이하도 더 뚫을 수 있는 그 탄두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지시. 아직 배치하지 않은 사드 발사대를 다 나머지를 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한 개 포대가 모두 6개의 발사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기만 발사대 2기만 지금 설치가 된 상태인데 나머지 4기도 다 설치를 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국방부 입장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네, 그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위한 협의는 조만간에 미측과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임시 배치를 위한 준비를 거쳐서 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그런 민주적인 적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경 영향 평가는 진행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나머지 발사기 4기도 다 배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사드 1개 포대가 다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는 건가요? 물론 2개 발사대 때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환경 영향 평가 문제가 제기 안 됐었으면은, 네. 미국에서 발사대를 9기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사일이 1개 발사대당 8개고, 네. 발사대가 9개면은 72발 미사일을 가져올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개의치 않아서 현재 48발이 이제 들어온 상태인데, 네. 48발인데 명중률이 85%입니다. 첫 네. 발에. 두 번째 발을 쏘면 이제 98%가 되기 때문에, 대개 통상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이 날라오면 대개 2발을 쏘게 됩니다. 네. 그러면 48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는 24발밖에 되지 않고, 아하.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동식 발사대가 한 200기 되고, 네. 그다음에 미사일은 우리 군에서는 탄도미사일이 1000발쯤 된다 그러고, 아하. 탈북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한 2000발 된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를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200기에서 쏘는 거 정도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이 있다 하더라도 24발 막아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신인균 대표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사드 1개 포대가 완성이 되더라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워낙 많고, 또 탄도미사일 개수도 워낙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치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충분치 않죠. 우리 국민들께서 작년에 사실 여러 언론에서 너무나 이 사드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드가 마치 MD 미사일 방어의 절대 무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네. 사드는 일단 동시 요격 능력이 떨어져서 저게 한 10발만 날아와도, 지난번에 스커드 ER 4발 쏘는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4발 다 요격 못 해요. 네. 우리가 48발의 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드 레이더가 마 15까지밖에 탐지를 못 합니다. 네. 그저께 화성 14호 마 25 이상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거 안 보입니다, 사드 레이더에. 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막죠? 못 막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빨라서 못 막습니다. 잠수함 발사 SLBM 각도 사드 레이더는 또 120도 각도만 봐요. 그래서 안 보여서 또 못 막습니다. 그래서 네. 사드가 있다 하더라도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드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이 소량으로 날아올 때는 막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인데, 네. 그 외에 화성, 무수단, SLBM 이런 건 안 되니까, 이게 대해서 추가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MD 시스템도 즉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